전 세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자신있게 내세우던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이 실제 전장 상황에서 기대만큼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13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중량과 19m 철근, 60m 콘크리트 관통력을 자랑하며 세계 최강의 벙커버스터라고 홍보해왔습니다. 그러나 중동의 포르도우 핵시설과 나탄즈 연구소는 오히려 멀쩡히 버티며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실험실 기준에서의 성능일 뿐 실제 복잡한 지형이나 안반 구조에서는 관통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최종 비밀병기라 불리던 GBU-57의 위신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등장한 한국의 현무5는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현무5의 탄두 중량은 무려 9톤에 달하며 사거리는 3,000km에서 최대 5,000km까지 확장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하강 단계에서의 속도였습니다. 무려 마하 10, 즉 시속만 2,000km를 넘나드는 속도로 낙하하며 지하 100m 깊이의 콘크리트 벙커까지도 관통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기존 미국 무기를 능가하는 이 수치는 단순한 기술적 도약이 아니라 전 세계 전략 환경을 뒤흔드는 파급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GBU-57은 B2 스텔스 폭격기라는 특정 운용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수십억 달러를 들여 제작된 대형 전략 폭격기가 있어야만 발사 가능한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무5는 다릅니다. 지상 어디에서든 TL 차량을 통해 곧바로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성입니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운용 유연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상대국 입장에서는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요소입니다. 단순히 미사일의 성능을 넘어 전략적 가치에서조차 현무5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군사기술의 절대 강자라 믿어 의심치 않던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주변국은 더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탄생한 현무5는 단순히 국방력 강화를 넘어 국제 전략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무기로 부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한국은 이토록 압도적인 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한 기술 축적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국가적 생존을 건 절박한 필요성의 산물일까요? 그리고 미국조차도 흔들린 벙커버스터의 권위 속에서 한국이 보여준 현무5의 존재는 앞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던 GBU-57은 오랫동안 궁극의 벙커버스터로 불려왔습니다. 길이 6.2m, 무게 13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폭탄은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강철 회피와 고성능 폭약을 탑재해 세계 어느 곳의 지하 요새라도 뚫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철근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두께 60m, 안반지대 19m를 관통할 수 있다는 성능 수치는 국제 무기 시장과 군사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작전 상황에서 GBU-57의 성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군이 중동에서 진행한 투하 실험에서 포르도우 핵시설과 나탄즈 연구소가 거의 손상되지 않고 버틴 사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이 의도했던 관통 후 폭발의 시나리오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고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조차 과연 이 무기가 실전에서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하나의 문제를 넘어 미국의 전략적 신뢰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군사 전문가들은 GBU-57의 관통력 이실험실 기준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인공적으로 조성된 시험장에서의 성능은 일정한 환경과 재질을 가정한 것이지만 실제 지하 벙커는 다양한 지층 구조와 안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다층 구조로 설계된 방어 시스템이나 자연 안반의 불규칙한 배열은 폭탄의 관통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GBU-57이 광고했던 60m 관통력은 현실 전장에서 온전히 발휘되기 어려운 수치였던 셈입니다. 또한 GBU-57은 투하 과정에서도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이 초대형 폭탄은 반드시 B2 스텔스 폭격기를 통해서만 투하가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적의 방공망을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방공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B2마저도 완벽한 은폐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폭격기가 접근하는 순간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이는 곧 GBU-57의 운용 효율성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GBU-57은 여전히 강력한 무기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위력과 신뢰성은 과거 미국이 주장했던 만큼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틈새를 파고든 것이 바로 한국의 현무5였습니다. 실전에서 드러난 미국 무기의 한계는 곧
한국 무기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키는 촉매제가 되었고 국제사회는 자연스럽게 과연 현무호는 GBU-57을 넘어서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현무호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전략적 메시지였습니다. 먼저 탄두 중량부터 살펴보면 무려 9톤에 달하는 대형 탄두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폭발력의 크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 탄두는 지하 깊숙한 목표를 파괴하기 위해 특화된 관통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폭발 에너지를 극대화해 벙커 내부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거리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3,000km 수준의 사거리를 언급했지만 군사 전문지와 해외 분석가들은 최대 5,000km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발사할 경우 동북아시아 전역은 물론이고 중동 일부 지역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단순한 지역 방위용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억지력을 제공하는 게임 체인저인 셈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계를 경악시킨 부분은 하강 단계에서의 속도입니다. 현무호는 마하 10, 즉 시속만 2,000km를 넘나드는 초고속으로 목표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속도는 단순히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초고속 낙하 자체가 관통력을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지하 100m 깊이에 이르는 콘크리트 벙커까지도 뚫고 들어가 파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바로 이 속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무호의 관통 능력은 기존 벙커버스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GBU-57이 이론적으로 60m 관통을 자랑한다면 현무호는 그 수치를 거의 2배 가까이 상회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비교를 넘어 한국이 이제 미국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전략 무기를 확보했다는 선언으로 읽히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현무5의 발사 플랫폼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의 GBU-57은 반드시 B2 스텔스 폭격기를 필요로 하지만 현무5는 TEL 차량을 이용해 지상 어디에서든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략적 유연성을 극대화하며 상대국 입장에서는 탐지와 선제 공격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지상에서 이동하며 은폐할 수 있는 발사 차량은 전시 상황에서 엄청난 생존성을 보장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해 현무5는 단순히 한국판 벙커버스터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지하관통 미사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오랜 시간 축적해온 탄도미사일 기술, 그리고 최근 강화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인한 기술적 자유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현무5 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어떤 국가도 무시할 수 없는 전략적 무기를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현무5와 GBU-57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운용 방식에서 가장 큰 대조가 나타납니다. GBU-57은 반드시 B2 스텔스 폭격기를 통해서만 투하할 수 있는 제한적 무기입니다. 즉,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전략 폭격기가 투입되어야 하고 해당 기체가 적의 방공망을 뚫고 목표 상공에 도달해야만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전에서 위험 부담이 크고 비용 또한 막대하게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반면 현무호는 TEL 차량을 통해 지상 어디에서든 발사가 가능합니다. 전시 상황에서 기동력을 확보한 TEL은 끊임없이 위치를 바꿀 수 있으며 은폐된 도로망이나 산악 지형 속에서도 생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상대국이 현무5의 발사 원점을 사전에 탐지하기 어렵다는 뜻이며 그 자체로 압도적인 전략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또 다른 차이는 속도와 관통력입니다. GBU-57은 투하식 폭탄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존하는 하강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가 일정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무호는 마하 10에 이르는 초고속 탄도미사일로 자체 추진력을 바탕으로 목표에 돌입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통력에서 앞서가는 것을 넘어 요격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현대의 어떤 방공 측에도 마하 10급 탄두를 요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략적 효율성에서도 극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GBU-57은 폭격기와 함께 운용될 경우 적의 방공망, 기상 조건, 작전 반경 등 다양한 제약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무호는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발사가 가능하며 작전 지휘관 입장에서는 훨씬 유연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급 효과를 비교해보면 GBU-57은 미국만이 운용할 수 있는 무기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 현실적 사용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현무호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운용하며 실제 전시 상황에서 즉각적인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 위협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비교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가진 전략적 위치를 한층 끌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결국 현무5와 GBU-57의 대결은 구식 폭탄 투하 방식과 차세대 초고속 탄도미사일 방식의 대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미 명확합니다. 현무호는 단순히
미국의 벙커버스터를 따라잡은 수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무기로 세계 전략 환경을 재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무 5의 등장은 단순히 한국 내부에서만 화제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긴장과 충격이 교차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입장은 복잡했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이 독자적으로 GBU-57을 능가하는 무기를 개발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이 오랫동안 전략 무기 기술의 절대 우위를 유지해온 프레임이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중동이나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국가들이 한국조차 이런 무기를 보유하는데 미국만의 독점 시대는 끝났다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될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존심의 타격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곧바로 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사거리 5,000km 급무기가 등장했다는 것은 중국 본토 대부분이 타격 범위에 들어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의 전략 요충지와 지하 벙커 시설이 현무5의 직접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중국의 안보 지형 자체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본 역시 당황했습니다. 기존의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집중하며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해왔지만 한국이 이토록 압도적인 관통력을 가진 무기를 보유하게 되자 동북아의 힘의 균형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특히 TL 발사 플랫폼을 가진 현무5는 은폐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중동 지역 국가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지하 시설을 중심으로 방어체계를 구축해온 국가들은 현무5의 존재 자체가 전략적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하 깊숙한 벙커는 안전하다는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죠. 실제로 중동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5 같은 무기가 지역 분쟁에 개입할 경우 기존의 전력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유럽 또한 한국의 기술력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토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무기체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초강력 벙커버스터를 대체 옵션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이 무기 수출국으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현무5의 등장은 전 세계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국의 위협에만 대응하는 국가가 아니라 세계 전략 환경을 뒤흔들 수 있는 주도적 행위자다. 바로 이 인식이 한국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현무5의 등장은 단순한 무기 개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단순히 방어적인 군사 전략을 넘어 능동적으로 국제 전략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체로 자리매김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현무는 주변 강대국들의 계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독자적인 전략 억지력을 갖춘 준전략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성격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이 미국의 해구산과 전략자산에 의존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상호 보완적 파트너로서 협력 구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맹의 대등성을 강화하고 한국의 발언권을 높여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현무5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합니다. 중국은 자국의 핵심 시설이 한국의 직접적인 타격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역시 기존의 미사일 방어망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긴장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자산이 됩니다. 한국이 가진 군사적 우위는 외교적 레버리지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현무5는 국제 무기 시장에도 파급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대형 벙커버스터는 미국의 독점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한국이 실전적으로 더 뛰어난 대안을 제시하면서 유럽이나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무5의 존재가 단순한 무기 과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라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자국 생존을 위해 기술을 발전시켜왔습니다. 현무5는 바로 그 집약체로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가 만들어낸 산물이자 미래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협한다면 어디든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현무5가 던지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한국은 현무5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수동적 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조차 따라잡기 힘든 기술력을 통해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자신만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환경에서
현무호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힘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가 던지는 파장은 앞으로도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현무호가 가진 전략적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단순한 무기 성능 비교를 넘어서는 국제 정치적 함의가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현무호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한 무기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큽니다. 지금까지 세계 전략 무기의 대부분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군사대국들이 독점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 벽을 넘어선 순간 군사기술의 패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술 축적 과정입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사일 개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초기에는 단거리 미사일로 출발했지만 점차 중거리, 장거리, 고체 연료 기술을 확보하면서 사거리를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이 철폐되자마자 곧바로 현무호 같은 초대형 전략 무기를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준비된 기술이 있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한국이 오랜 시간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무기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무호의 등장은 한국의 방위산업 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 한국은 무기 수입국의 성격이 강했지만 이제는 자체 개발과 해외 수출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잠수함, K2 전차와 함께 현무호는 한국 방산의 4대 기둥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현무호는 단순한 전술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억제력을 제공하는 무기라는 점에서 다른 무기들과는 차별화된 상징성을 가집니다. 국제적으로도 현무호 는신뢰할 수 있는 무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의 기술력은 여러 전장에서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K9 자주포, 천국 미사일, K2 전차는 해외에서 실전 배치되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등장한 현무호는 한국 무기는 곧 믿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는 무기 수출의 가능성을 열어줄 뿐 아니라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넓히는 자산이 됩니다.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현무호는 핵무기와도 비교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무호는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았지만 지하 깊숙한 벙커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상 핵무기의 대체 효과를 발휘합니다. 상대국의 지휘부, 핵시설, 전략 거점을 직접 겨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핵 억지력 못지않은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핵무기 보유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략적 동등성을 확보하게 만든 요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무호의 등장이 지역 안보 구도에도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강력한 전략 무기를 보유하면 동북아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일본은 이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도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 중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현무호가 더해지면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논란조차 억지력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긴장할수록 한국의 전략적 발언권은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무호는 미래 전쟁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현대전은 더 이상 단순한 전면전이 아닌 제한적 타격과 심리전, 그리고 정보전이 결합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 깊숙한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은 곧 전쟁의 첫 단추를 쥐는 힘을 의미합니다. 적의 핵심 지휘부를 단숨에 무력화할 수 있다면 전쟁 자체를 억제하거나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현무호는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무호는 한국 국민들에게도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오랜 시간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안보 불안에 시달려온 한반도에서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자부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력 강화 차원을 넘어 국가적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국민이 안보에 확신을 가지게 되면 이는 정치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현무호는 한국의 미래를 향한 신뢰와 희망을 상징하는 무기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